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 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가와사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이 최근에 승패로 가르는 경기는 무승부로 빵꾸가 많이 뚫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J리그에서 측면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득점 통계인데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17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요코마리가 강력한 측면 공격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가와사키의 실점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가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3골로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고베 다음으로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3골로 적은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 요코마리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해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가와사키가 끈적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요코마리가 가와사키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없었던 요코마리이고 이 상대 골키퍼 패스 미스에 따른 득점 그리고 코너킥 세트피스 득점이 있었던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의외로 요코마리의 최대 강점인 측면 크로스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1차전 맞대결 통계를 살펴보니까 요코마리가 크로스가 정확했던 것이 2회, 가와사키가 4회로 오히려 크로스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가와사키가 앞섰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요코마리가 측면 공격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의 빈도도 상당히 높다는 통계인데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인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직전 나고야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코마리의 중앙 공격에 있어서 득점과 라스트 패스와 공격 포인트까지 모두 쏠쏠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가와사키전에서 이 니시무라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요코마리가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가와사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니시무라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요코마리의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니시무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니시무라 선수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 활동량 통계인데 이 요코마리의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활동량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 요코마리의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니시무라 타쿠마이기 때문에 이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J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높은 팀이 가와사키이고 두 번째로 높은 팀이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할 때 이 원래의 경기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가와사키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1차전은 가와사키의 홈구장이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66%의 점유율을 가져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1차전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슈팅 숫자도 가와사키가 많았고 기대 득점값 역시 오히려 가와사키가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 지난 1차전에서 요코마리를 상대로 밀리지 않았던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용병 공격수 다미앙 선수와 마르시뇨 선수가 일찌감치 시즌 초반부터 부상 여파로 빠져 있다는 점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요코마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제1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측면 자원 얀 선수와 에우베르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요코마리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가와사키가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공격수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주중에 컵대회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고 야마다 신이라는 공격수 역시 지난 요코F 시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공격 자원들 역시 골 감각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요코마리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와사키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실점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코마리의 핵심 미드필더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요코마리의 최대 강점인 측면 크로스 공격 패턴으로 가와사키가 올 시즌 적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가와사키가 경기 내용이 밀리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와사키 쪽 이변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요코마리가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었다는 패턴과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별로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와사키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경기인데 수원 삼성이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 성적 꼴찌 수원 삼성 대 원정 성적 1등 울산 현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유일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아쉽게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홈 첫 승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직전 포항전에서 포항 선수가 후반 15분경에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수원이 수적 우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골까지 넣은 수원 삼성이었지만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주고 또다시 홈 첫 승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 자원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빈곤한 공격력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수원의 장신 용병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토종 공격수 안병준, 이상민, 김경중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용병 공격수 아코스티와 바사니 역시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수원이 뮬리치 선수의 골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조력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울산을 상대로 또다시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병수 감독이 강원 시절의 애제자인 공격수 고무열 선수를 최근에 영입을 했지만 고무열 선수가 최근에 2경기 교체로 투입이 됐음에도 이 즉각적인 반전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후반 막판에 극장 동점골을 넣었지만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한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전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수원전을 앞두고 체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안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와 점유율을 키워드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 수원의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강원 시절부터 이른바 병수볼로 불리는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를 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수원에서는 강원 때만큼의 빌드업 축구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인 감독 체제 때보다는 확실히 수원이 보다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경향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후방의 수비 라인에서 패스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들이 없다 보니까 이 빌드업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볼 줄기가 부족하다 보니 수원의 미드필더인 고승범과 김보경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서 전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 고승범과 김보경이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의 활동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 본능을 살리기에는 이 두 선수에게 짊어져 있는 무게가 상당히 큰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울산은 현재 K리그 1에서 점유율 1등, 패스 정확도 1등을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도 우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그래도 수원 삼성이 리그 5경기에서 3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고 올 시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토요일에 수중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수원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강원 대 FC 서울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강원 쪽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직전 FC 서울이 수원FC를 7대2로 대파한 상승세, 그리고 강원이 여전히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도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하락세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서울 쪽으로 다소 기우는 매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강원이 최용수 감독 체제 때부터 서울만 만나면 6경기 2승 2무 2패로 굉장히 끈적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올 시즌 서울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강원이 1승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 강원의 홈경기에서 펼쳐진 서울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강원이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강원이 FC 서울의 수비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굉장히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C 서울이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약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이 이 스피드가 빠른 양현준 선수를 활용을 해서 FC 서울의 수비 측면 뒷공간을 허물었고 선제골을 이렇게 역습으로 만들어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현준 선수뿐만 아니라 강원의 용병 공격수 갈레고 같이 빠르고 직선적인 이 윙어들을 활용을 해서 당시에 강원이 FC 서울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 상성을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도 강원이 충분히 FC 서울을 괴롭히는 구도가 의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직전 대구 원정에서 강원이 0대0으로 무실점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강원이 오랜만에 이광현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을 해서 이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윤정환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현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승선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상당히 충만할 것으로 보이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영입을 한 장신 용병 수비수 투치 선수가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이 투치 선수가 나온 2경기에서 강원이 강주와 대구를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2연속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강원이 이강현 골키퍼의 선방 능력과 새롭게 영입을 한 장신 수비수 투치 선수가 또다시 수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준다면 FC 서울을 상대로도 의외로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강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FC 서울이 공수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직전 수원FC전에서 7골을 몰아치면서 에이스 나상호 선수가 2골, 용병 공격수 윌리안 선수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백업 공격수 김신진 선수 역시 골맛을 보면서 주요 공격자들이 골 감각을 회복을 한 것은 상당히 서울 입장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기력과 팀의 최근 면에서는 FC 서울의 우위가 여전히 점쳐지지만, 최근에 FC 서울 상대로 강원이 끈적한 상대 전적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효율적인 역습이 잘 통했다는 점, 최근 강원이 이광현 골키퍼와 수비수 투치의 영입으로 인해서 수비가 다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점, FC 서울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홈보다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강원 사이드 이변픽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토요일에 수중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제가 강원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자원 김대원 선수가 부상 여부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셀틱 이적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온 양현준이라는 공격수마저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강원이 서울을 상대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굉장히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광주 대 대구의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올 시즌 이미 2차례 맞대결에서 1승 1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양팀의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 중인 양팀의 맞대결인데 모두 원정팀이 승리를 따내고 있다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가 광주 원정에서 충분히 좋은 기억을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양상은 광주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K리그1에서 평균 점유율이 33%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가 바라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만들어내기에는 용이한 전술적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 지난 5월 광주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당시에 대구가 용병 공격수 세징야 선수와 에드가가 모두 결장한 상황에서도 광주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후반에 광주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대구 특유의 역습으로 광주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쐐기골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반 중반 이후에 광주가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는데 대구 특유의 역습을 통해서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대구의 고재현 선수가 쐐기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광주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경기를 주도를 하겠지만 대구 역시 충분히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고재현 선수가 올 시즌 광주 상대로만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광주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광주 원정 2대0 승리 당시에 이 고재현 선수가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광주 킬러 면모가 있는
고재현이라는 점에서 고재현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광주를 상대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이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중원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순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이 꽤나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민이라는 미드필더는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미드필더인데 중원의 엔진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대구의 빠른 역습을 제어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가 최근에 여전히 경기력과 수비력이 탄탄하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병 공격수 아사니와 토마스가 최근에 무득점이 길어지고 있고 장신 공격수 허율이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빠른 측면 자원인 엄지성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력이 아쉬운 것이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직전 경기 영입생 공격 자원인 백하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백하에게 한 방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구는 여전히 세징야, 에드가라는 두 원투펀치의 한 방의 위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시에 상대의 전방 압박을 오히려 유도를 해서 그것을 탈압박을 한 다음에 빈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서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방 압박을 그렇게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가 광주의 의도대로 끌려나가지 않고 빽빽하게 수비 블록을 구축을 했다가는 광주가 롱볼 패스로 전개를 했을 때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대구에게 허무하게 롱볼 소유권이 넘어가는 현상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공권 지표 면에서 광주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체 3백의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6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광주의 의도대로 대구가 끌려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한 다음에 제공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광주의 롱볼 패스를 차단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역습을 치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최근에 양팀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구가 승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광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산프이로와 요코 FC의 경기인데 산프이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극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의 기대 득점 통계인데 이 산프이로라는 팀이 기대 득점 값이 32골인데 실제 득점은 2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해서 9골이나 부족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산프이로가 기회는 많이 만들어내는데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이 피니셔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코FC 역시 기대 득점이 20골인데 실제 득점은 1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J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유효 슈팅이 5.5회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프이로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에서 2골이 그치고 있고 이 무득점 경기가 4경기나 되고 있습니다. 요코FC 역시 리그 6경기에서 2골 마찬가지로 무득점 4경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의외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산프이로가 빈공이 나오고 있는 것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을 했던 플레이메이커 미츠타 마코토 선수가 2달째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이 용병 공격수 더글라스 선수와 벤 카리파 같은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가 이 네덜란드 리그 네이메온으로 이적이 되면서 공격력이 더 약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양 팀이 3번이나 맞대결을 치렀는데 산푸이로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푸이로가 리그컵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 J리그 원정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인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는 요코 FC에게 충격적인 0대1로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산푸이로가 슈팅이 13개, 요코 FC가 8개로 경기 내용 자체는 산푸이로가 주도를 했지만 무득점에 그치면서 요코에게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올 시즌 산푸이로가 요코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두 경기에서는 모두 산푸이로의 미츠타 마코토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 반면에 패했던 경기에서는 미츠타 마코토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따라서 산푸이로가 이번 경기 역시 미츠타 마코토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요코 역시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의 이적에 따른 빈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산푸이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푸이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2부 리그 최하위권인 도치기와의 일왕배 홈 경기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고 물론 그 경기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은근히 주전자원들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 최하위권 팀에게도 패배를 당한 산푸이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력과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FC 도쿄 대 가시마의 경기인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페널티킥에 주목을 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도쿄가 가시마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 중인데 도쿄의 용병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가시마를 상대로만 3경기에서 2골 모두 이 페널티킥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도쿄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가시마 상대로 직접 얻은 페널티킥을 자신이 직접 성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마 엔틀러스가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팀인데 이상하게 페널티킥 실점이 5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페널티킥 기회를 2번째로 많이 얻은 팀이고 페널티킥 득점 역시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가시마가 도쿄를 상대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을 잃게 된다면 허무하게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자신이 직접 성공을 시키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도쿄의 수비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올 시즌 각각 7골과 9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수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의 골 감각이 좋은데 이 디에고 선수가 최근 리그 7경기 7골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우라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면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디에고 올리베이라였지만 최근 도쿄의 디에고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던 2경기는 모두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만큼은 최근에 디에고 선수가 3경기에서 5골로 확실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시마의 주포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5경기 무득점으로 굉장히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산푸이로전에서 볼 경합을
무려 13번이나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스즈키 유마 선수이지만 최근에 득점력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가시마가 하락세에 빠져 있는 것도 스즈키 유마 선수가 주춤하면서 가시마가 리그 5경기 3골로 비교적 저조한 득점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시마 입장으로서 고무적인 것은 가시마가 스즈키 유마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었던 것이 최근의 약점이었는데 그래도 공격수 카키타 유키 선수가 한 달 만에 산토이로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키타 유키라는 가시마의 공격수가 가장 최근에 골을 기록했던 경기가 다름 아닌 지난 5월달 도쿄와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도쿄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카키타 유키가 다시 한번 출전이 되게 된다면 스즈키 유마 선수의 짐을 조금은 덜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갈라보는 이유는 도쿄가 이번 시즌에 특이한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가 직전 경기 무승부를 거두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패배를 하는 패턴이 4번이나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패, 이 무승부 이후에 2연속 무승부가 없으면서 무승부 다음에는 무조건 패배를 당하는 패턴이 4번째나 반복이 되고 있고 이미 직전 경기에서 도쿄가 산프이로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러한 무패 패턴이 이어지게 된다면 리그 2연속 무승부보다는 도쿄가 패배를 하는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1왕배 리그컵을 치렀는데 양팀 모두 연장 승부차기 접전을 치렀지만 도쿄는 2부 리그 2등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반면에 가시마는 2부 리그 4등 팀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가시마가 좀 더 열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1왕배에서 주전자원들이 은근히 경기를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승부차기 패배를 당한 여파가 가시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쿄가 J리그에서 홈발 랭킹 1등이라는 점, 최근 가시마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도쿄의 승리도 보이는 경기인데 도쿄가 리그 2연무가 없다는 패턴이 상당히 강력하고 무승부 다음에는 패배를 당하는 패턴이 4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가시마도 올 시즌 홈보다는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현재 무승부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의외로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후속 1부 마지막 경기는 쇼난 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난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측면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지난 1차전에서 서로의 측면을 공략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후쿠오카가 후반 종료 직전에 측면을 허물면서 이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승에 성공을 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후쿠오카의 용병 공격수 루키안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직전 삿포로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후쿠오카의 루키안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루키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측면 공격, 특히나 오른쪽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최전방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치노 슈토 선수가 이적이 됐지만 미드필더 겸 측면 자원인 오노세 코스케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이 선수가 지난 후쿠오카와의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쇼난 입장으로서는 오노세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주중에 1왕배 컵대회를 치렀는데 양팀 모두 하부리그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후쿠오카가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후쿠오카 쪽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J리그에서 활동량이 사간도스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의 활동량 통계인데 이 쇼난이라는 팀이 의외로 사간도스 다음으로 많은 활동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하이프레스 인덱스, 이 전방 압박 지표인데 이 쇼난이 의외로 압박 라인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주중에 1왕배를 치른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다는 점에서 쇼난 특유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이 이번 후쿠오카전에 상당히 무뎌질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4월 초 이후에 컵대회 이후에 치러진 리그 경기에서는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주중에 컵대회를 치르면 주말 경기에서 쇼난 특유의 많은 활동량이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후쿠오카라는 팀은 평균 활동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J리그에서 꼴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 수비 라인을 내리고 점유율 역시 나고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극한의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감행을 하는 후쿠오카의 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 쇼난이 주중 리그컵 경기를 치른 여파가 오히려 후쿠오카보다도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후쿠오카 역시 4월 초부터 컵대회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 3패가 요코마리, 나고야, 빗셀고베, J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팀들을 상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참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후쿠오카의 승리로 가지 않는 이유는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중앙 수비수 나라 타츠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후쿠오카의 용병 공격수 루키안 선수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공수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도 후쿠오카가 리그 3연승이 없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원정 성적 기복과 쇼난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6,900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통해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